서연이는 참 싹싹하네.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들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뿌듯했다. 시어머니의 칭찬이 마치 자격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역할 부여였던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해주는 선언이었다. 결혼 초 나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예의 없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늘 긴장했다. 남편 민주는 결혼 전부터 말했다.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첫 명절이었던 추석, 결혼하고 2달 만에 맞이한 큰 시험이었다. 전날 밤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뭘 입어야 할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부엌일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주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나는 혼자 천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다. 어서 와. 일찍 왔네. 나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가 와 있었다. 동서 박지영은 소파에 앉아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서연아, 나랑 부엌으로 가자. 일손이 필요해.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을 부칠 반죽, 썰어야 할 채소들, 양념해야 할 고기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옆에 섰다.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칼을 건네며 말했다. 파부터 썰어줘. 송송 썰어야 해. 나는 팔을 썰기 시작했다. 손이 빠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기에 칼질은 자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내 손놀림을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서연이는 손이 빠르네. 지영이는 좀 느린데. 그 말이 칭찬인지 비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배우겠습니다. 팔을 다 썬 후에는 나무를 묻혔다.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알려줬다. 이건 참기름 좀 넉넉히 넣어야 해. 이건 간장으로 간을 맞추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따라했다. 배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시험 받는 기분이었다.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시어머니는 맛을 보고 평가했다. 응, 괜찮네. 다음엔 소금을 좀 더 넣어. 전을 부칠 시간이 됐다.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나는 반죽을 준비했다. 첫 전을 부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유심히 지켜봤다. 나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을 뒤집었다. 오, 잘하네. 역시 손이 빠르다니까. 시어머니의 칭찬에 나는 안도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됐어, 지영아. 서연이가 더 빠르니까 그냥 두자. 너는 애들이나 봐. 지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고 나는 혼자 싱크대 앞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창밖을 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남편과 시동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만 부엌에 남아 그릇을 닦고 있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다. 첫 명절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잘 보일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우리 엄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 며느리 잘 들였다고 하시던데. 나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이다. 나도 열심히 했어.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여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서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나는 똑같이 했다. 일찍 도착해서 부엌으로 갔고 시어머니 옆에서 일했다. 팔을 썰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시댁 행사는 점점 늘어났다. 제사가 있었고, 시부모님 생신이 있었고, 가족 모임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중심에 있었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처음에는 도와준다던 지영은 점점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말을 겸손으로 받아들였다. 사실은 책임 회피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는 일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제멋대로라던데 서연이는 참 고맙다.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문이 들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건 누가 정한 거지?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남편은 늘 텔레비전을 보거나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움직였다. 가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잘하면 모두가 편해지고 나도 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열심히 할수록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도와준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영은 언니 덕분에 편해요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역시 서연이는 믿음직스러워라고 했다. 그 말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칭찬이 아니라 기대처럼 들렸다. 결혼 2년 차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렀고 나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착한 며느리로 길들여지고 있었다. 스스로는 잘 적응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영의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그 차이를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결혼 4년 차, 명절과 제사는 이제 익숙한 루틴이 됐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러 가고 사흘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깎았다.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손이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편하다고 말했고 나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 추석이었다. 명절 당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시댁은 조용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혼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묶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일어나 있지? 대답은 알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지만 익숙해서 별로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 건지도 몰랐다. 한 판, 두 판, 세 판. 전이 쌓여갔다. 부추전, 김치전, 고기전, 생선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부쳤다. 9시쯤 지영이 도착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애들 때문에 늦었어요. 늘 똑같은 이유였다. 아이 때문에 길이 막혀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변명은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영은 언제나 늦게 왔고 나는 언제나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챙기며 휴대폰을 봤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머리카락에, 온몸에 배어들었다. 샤워를 3번 해도 빠지지 않을 냄새였다. 하지만 익숙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름 냄새를 맡으며 지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 벌써 이렇게 많이 했네. 역시 서연이야.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며 지영에게 말했다. 너도 좀 와서 도와줘야지. 지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파 좀 썰어줄래? 지영은 도마 앞에 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파를 썰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전을 뒤집고 냄비를 저었다. 10분쯤 지나 지영이 말했다.
언니, 저 아이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울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도마 위에는 반쯤 썬 파만 남아 있었다. 나는 지영이 썰던 파를 마저 썰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내가 하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체념이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모두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더 가져왔다. 국이 식으면 데우고 반찬이 떨어지면 채웠다. 앉아서 밥을 먹을 틈이 없었다. 가족들이 다 먹고 일어날 때쯤 나는 겨우 자리에 앉았다. 식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로 갔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민준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는 좀 쉬어야지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들과 냄비들. 손이 미끄러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지영이 들어왔다. 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한두 개 씻더니 말했다. 언니가 훨씬 깨끗하게 잘하시네요. 제가 하면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미안한 척 웃으며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마당에서 지영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됐다.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치우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생했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고생했다는 걸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 다음 명절도 똑같았다. 그 다음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명절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다. 일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감사는 있어도 배려는 없었다. 도와준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도와주는 손은 없었다. 어느 날 시댁 단체 채팅방에 시어머니가 글을 올렸다. 다음 주 제사인데 서연이가 다 준비해 줄 거지?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멈췄다. 내가 언제 그러겠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져 있었다. 지영이 답장을 보냈다.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믿고 맡겨요. 이모티콘과 함께 믿고 맡긴다.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떠넘겨도 괜찮은 사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거친 손, 굽은 어깨. 이게 내 모습이었다. 착한 며느리의 모습,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내가 괜찮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사에 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고, 가족 모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이 당연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필요 없고, 배려도 필요 없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서연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았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점점 무거워졌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서연 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늘 감사해요. 지영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감사하다고? 내가 언제 해주겠다고 했지? 왜 내 의사는 아무도 묻지 않는 거지? 나는 단체방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혼 6년 차,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댁 단체방에는 이미 역할 분담이 올라와 있었다. 정확히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 나에 대한 기대였다. 서연이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는 미리 재워놓는 거 어때?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물음표가 있었지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도 동의로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 지영이 보낸 메시지가 그걸 증명했다. 언니,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다. 그 하트들이 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명절 때부터 통증이 시작됐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좀 쉬세요. 이러다 디스크 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쉬어? 쉬면 모든 게 멈춰버렸다. 명절 준비도, 제사 준비도, 가족 모임도, 손목도 문제였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욱신거렸다. 전을 부칠 때마다 저릿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에서 소리가 났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손목 보호대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말하면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명절 일주일 전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민주는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돌렸다. 뭘 도와줘? 명절 준비 말이야. 장 보는 것부터 음식 만드는 것까지.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내가 잘하잖아.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잘해서 나만 하는 거였구나. 잘하는 게 죄였다. 참는 게 죄였다. 나 혼자 다 하면서도 괜찮은 척한 게 가장 큰 죄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명절 사흘 전 장을 보러 갔다.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짐 때문에 손가락이 저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까?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부엌에 서서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칼을 쥔 손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도마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시댁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왔네라고 말했다. 일찍 온 게 아니라 밤새 준비한 거였다. 지영은 10시쯤 도착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애들이 늦잠 자서요. 미안해요. 변명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점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저번보다 전이 좀 누른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뒤집지 못한 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프다고 말하면 핑계대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그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적어도 바람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나도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싶었다. 아무것도 기대받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오늘 왜 그렇게 조용했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냥 무슨 일 있어? 없어. 사실 모든 게 문제였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지쳤어라고 말하면 이해해줄까?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말하면 받아줄까?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거울 속 여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을 켰다. 시댁 단체방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다음 달 시아버지 생신인데 서연이가 준비 좀 부탁해. 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울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내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느껴졌다. 명절 기계, 제사 로봇, 가족 모임 담당자. 무너져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무너짐을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무너져도 명절은 계속됐고, 제사는 계속됐고, 가족 모임은 계속됐다. 나 없이는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슬펐다. 필요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나였다. 언니 믿어요. 지영의 메시지를 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니, 어쩌면 내 안에 무언가가 부러진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 소리와 함께 7년 동안 쌓아온 참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명절 전날이었다. 시댁 단체방에 올라온 공지였다. 내일 추석인데 다들 몇 시에 와?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 지영이 답했다. 저희는 이번에 여행 가서 하루 늦게 갈게요. 미리 예약해둔 거라 취소가 안 돼서요. 언니 믿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여행? 미리 상의도 없이?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무엇을 믿는다는 거지? 내가 혼자 다 해줄 거라고?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나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을 뿐이다. 누가 정했는지도 모를 규칙, 누가 동의했는지도 모를 역할.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칼을 쥐고 재료를 썰고 불을 켜는 동안에도. 시댁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왔네라고 말했다. 일찍 온 게 아니라 밤새 준비한 거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앞치마를 묶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영이는 오늘 늦게 온대.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저는 어쩔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앞치마를 바라봤다.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손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다. 어제 칼에 베인 상처였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손목은 저렸다.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말은 끝까지 가야 했다. 7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도 제가 보고, 음식도 제가 만들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저는 한 번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동서는 여행을 가요. 미리 상의도 없이. 그리고 저를 믿는데요. 제가 다 할 거니까요. 그게 맞나요? 제 동의는 필요 없나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남편을 봤다. 당황한 얼굴이었다. 평소의 나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당신도 똑같아요. 저는 7년 동안 혼자였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항상 뭘 했어요? 텔레비전 보고 형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일할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와서 도와준 적 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풀었다. 천천히, 하나씩.
끈을 풀면서 생각했다. 이게 나를 묶고 있던 거구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7년이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공기가, 분위기가, 나 자신이.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날 점심은 간단하게 차려졌다.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데우고 남편이 상을 차렸다. 어색했지만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 없이도 되는구나. 사실 그게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나를 이용하는 게 쉬웠기 때문에 나에게 의존한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집에 도착해 민준이 말했다. 이제 나도 같이 할게. 명절도, 제사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행동으로 증명해 주기를 바라며,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침묵을 깬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 문장은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필요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게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다. 서연아,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잠시 멈췄다. 예전의 나라면 제가 할게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랐다. 어머님, 이번에는 지영 씨랑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렸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시어머니는 곧 대답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지영이한테도 연락해봐야겠네. 그날 이후 모든 게 한 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하지만 분명히 왔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음 제사날, 지영이 일찍 도착했다. 언니, 제가 나물 무칠게요. 처음이었다. 지영이 먼저 나서는 것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그럼 나는 전 부칠게. 우리는 함께 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주 물었다. 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참기름은 얼마나 넣어요? 나는 알려줬다. 친절하게, 그러나 당연한 듯이. 예전처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불편해했다. 서연이가 하면 더 빠른데 라는 말을 몇 번 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장을 같이 보러 갔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이거 어떻게 씻어? 이 재료는 어디서 사? 물음표 투성이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다. 배우려는 노력이 보였다. 어느 명절, 민준이 전을 부치겠다고 나섰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전이 조금 눌었지만 괜찮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보, 고마워. 민준이 내게 말했다. 뭐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동안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같이 하면 돼. 시댁 행사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모든 걸 떠안았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다.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한계를 말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함이었다. 솔직함이었다. 어느 날 지영이 전화를 했다.
언니, 미안했어요. 무엇이? 예전에 너무 언니한테만 맡긴 것 같아서요. 이제 보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용서는 쉽지 않았다. 7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력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변화가 완전하지는 않았다. 가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먼저 물었다. 서연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지영 씨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때로는 피곤했다. 계속 경계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내 자리를 지켰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여전히 긴장했다. 예전 습관이 남아 있었다. 내가 다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아니야. 나는 내 몫만 하면 돼.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였다. 상을 차리는데 민준이, 지영이, 시어머니까지 모두 부엌에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떠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 옆에 섰다. 내가 할게.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 시간이 행복했다. 일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다정한 일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여보, 행복해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진짜 행복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행복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행복.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행복. 그날 밤 거울을 봤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지치고 텅 빈 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빛나는 눈이었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기도 했다. 그 둘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착한 며느리가 되는 길보다 나를 지키는 길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배웠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계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고 나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기대됐다. 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